남편과 내 친구가 몰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진짜 배신의 끝. 친구가 내 결혼식 날에 남편과 비밀 결혼식을 올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믿을 수 없었죠. 내 결혼식에 오지도 않고 둘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니. 결혼식 날 친구가 사라졌다. 6개월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대학 동창이자 13년간 함께 해온 절친한 친구 수진이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저는 수진이의 들러리를 서기로 약속했고 3개월 전부터 드레스를 준비하고 축사까지 미리 써놓았죠. 수진이는 항상 언니가 없으면 결혼식이 의미가 없어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 새벽 4시 갑자기 극심한 복통으로 잠에서 깼어요. 처음에는 체했나 싶었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숨을 쉬기도 어려울 정도였어요. 남편 민호가 급하게 119를 불러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급성 맹장염으로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수술대에 오르기 전까지도 수진이 생각뿐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받아야 해서 들러리 못 서겠어. 정말 미안해. 그런데 수진이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걱정부터 했을 텐데, 아, 그래? 알겠어. 빨리 나으라고 너무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마취에서 깨어난 건 오후 6시였어요. 민호가 제 손을 잡고 있었는데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수진이 결혼식은 어떻게 됐어? 물어봤더니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잘 끝났다고 하더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왜인지 시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수진이에게 축하 메시지라도 보내려고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이상하게도 결혼식 사진이나 영상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결혼식 사진 없는 신부가 있을까요? 더 이상한 건 다른 친구들도 아무도 결혼식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남편의 이상한 행동. 이번 기간 동안 민호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평소에는 저와 24시간 붙어 있다시피 했는데 갑자기 회사 일이 급해서라며 자주 자리를 비웠어요. 그것도 주말에 말이에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퇴원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민호는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다녔어요. 화장실 갈 때도 휴대폰을 가져가더라고요. 8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밤 민호가 샤워하는 사이에 문득 수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나 해서 민호의 휴대폰을 확인해 봤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저희 결혼 기념일로 설정해 놨던 비밀번호가 전혀 다른 숫자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뒤로도 민호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됐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딴 생각하는 것처럼 대답이 늦거나 갑자기 나 잠깐 나가봐야겠어라며 급하게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물어봐도 그냥 친구 만나러 또는 회사 사람이랑 급한 일이 있어서라는 두리뭉실한 대답만 했죠. 가장 이상했던 건 제가 수진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민호가 불편해하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수진이한테 연락해봐야겠어라고 하면 왜? 신혼여행 갔을 텐데 귀찮게 하지 마라고 말리더라고요. 평소에는 제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던 민호가 왜 갑자기 그러는 걸까요? 친구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수진이와 연락이 닿지 않기 시작한 게 가장 이상했어요. 결혼 전까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톡을 주고받았는데 결혼식 이후로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연락이 안 됐어요. 처음에는 신혼여행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어요. 카카오톡을 보내도 읽기만 하고 답장은 없고 전화는 아예 받지 않았어요. 설마 제가 들러리를 못 선 걸 아직도 서운해하는 건 아니겠죠? 저는 수진이와 함께 다니던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해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친구들이 수진이 결혼식에 대해서는 함구했어요.
아, 잘 됐지 뭐 정도로만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더 물어보면 나도 잘 몰라 또는 바빠서 일찍 나왔어라는 식으로 대화를 회피했어요. 그러다가 대학 동창 모임에서 만난 혜진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수진이 결혼식 정말 이상했어. 뭔가 급하게 치른 것 같았어. 하객도 별로 없었고. 제가 자세히 물어보려 하니까 혜진이는 아니야. 내가 잘못 봤나 봐라며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때부터 확신했어요. 분명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13년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게다가 다른 친구들까지 이상하게 행동하는 걸 보면 분명히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였어요. 저는 수진이가 일하는 회사 근처까지 가봤어요. 혹시나 해서 기다려봤지만 수진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경비실에 물어보니 그분 한 달 전에 퇴사하셨는데요. 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퇴사를 했다고요? 결혼하면서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 우연히 들은 비밀 결혼식 소문. 진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건 완전히 우연이었어요.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는데 미용사 언니가 다른 손님과 수다를 떨고 있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 이해 안 가네. 비밀 결혼식이 뭐야? 가족들만 몰래 모여서 결혼식 한다는 게 말이 돼? 다른 손님이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동네에도 그런 사람 있대. 친구들한테도 비밀로 하고 결혼했다는데.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혹시나 해서 어떤 분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미용사 언니가 이 근처 살던 김씨 성가진 여자분인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더니 정말 조용하게 했더라고. 그것도 친한 친구 병원에 입원한 사이에. 김씨. 수진이도 김씨였어요. 그리고 제가 입원한 사이에. 설마 정말 설마일까요? 저는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연락을 끊은 이유, 다른 친구들이 결혼식 이야기를 회피하는 이유, 그리고 민호의 이상한 행동까지. 혹시 정말 수진이가 비밀 결혼식을 한 걸까요? 그렇다면 신랑은 누구일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나쁜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상상조차 못했어요. 제가 믿고 사랑했던 두 사람이 저를 이렇게까지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혼인신고서 입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혼인신고서를 직접 확인했을 때였어요.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다가 저는 용기를 내서 구청에 갔어요. 혼인신고서는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거든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김수진 씨 혼인신고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담당 공무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김수진 씨 맞죠? 6개월 전에 혼인신고 하셨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랑 이름을 말하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박민호 씨와 혼인하셨네요. 박민호. 제 남편 이름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공무원이 놀라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거든요. 혼인신고 일자는 정확히 수진이 결혼식 날짜와 일치했어요. 제가 수술대에 누워있던 바로 그날이었죠. 혼인신고서에는 증일란까지 있었는데 민호의 형과 수진이의 언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쪽 가족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기억나지 않아요. 어떻게 걸어왔는지, 어떻게 집에 들어왔는지. 그저 멍하니 소파에 앉아서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제 남편이, 제 친구와 저 몰래 결혼을 했다고요? 8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거짓말이 된 기분이었어요. 민호가 저와 함께 있으면서도 수진이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속여왔을까요? 친구와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 그날 저녁 민호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아마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오늘 왜 그래? 어디 아파? 하며 다정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구역질이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어요. 대신 민호가 샤워하는 동안 민호의 가방을 뒤져봤어요. 평생 남편의 사생활을 의심해 본 적 없었는데 그때만큼은 정말 간절했거든요.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가방 속에서 발견한 건 명함 크기의 작은 사진이었어요. 민호와 수진이가 해변에서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수진이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민호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둘 다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마치 진짜 연인처럼 말이에요. 사진 뒤쪽에는 우리의 첫 여행, 2023년 12월 15일라고 적혀 있었어요. 작년 12월이면 제가 친정에서 어머니 간병을 하느라 한 달 동안 집을 비웠던 때였어요. 그때 민호가 혼자 있기 외롭다며 매일 전화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혀 혼자가 아니었던 거네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사진이 한 장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둘이 데이트하는 모습, 함께 식사하는 모습, 심지어 키스하는 모습까지. 보는 내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제 생일날 찍힌 사진이었어요. 작년 제 생일에 민호가 회사 회식 때문에 늦을 것 같아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수진이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제가 혼자 생일 케이크를 사서 기다리고 있을 때 민호는 수진이와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숨기던 진짜 이유.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어요.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언제부터 시작됐고 왜 저를 속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모든 걸 알고 싶었어요. 먼저 제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제 명의로 대출이 3건이나 실행되어 있었어요. 총 8천만 원이었죠. 제가 전혀 모르는 대출이었어요. 그리고 그 돈은 모두 민호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고요. 민호의 신용카드 내역도 확인해 봤어요. 제가 모르는 비싼 레스토랑, 호텔, 보석가게 결제 내역들이 있었어요. 특히 수진이 생일 전후로는 명품 가방과 목걸이까지 구매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모두 제 돈으로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부동산 계약서였어요. 민호가 수진이 이름으로 오피스텔을 전세로 계약해줬더라고요. 계약금도 전세금도 모두 제 명의 대출로 마련한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돈으로 그들의 신혼집을 마련해준 셈이었죠. 가장 기가 막힌 건 보험 수익자 변경이었어요. 민호가 가입한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저에서 수진이로 바뀌어 있었어요. 언제 바뀐 건지 확인해 보니 혼인신고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뜻이죠.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들이 제게서 숨기던 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제 재산을 노린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맹장염으로 입원한 틈을 타서 모든 걸 실행에 옮겼던 거고요. 아마 제가 더 오래 입원했다면 더 많은 걸 빼앗겼을지도 모르죠. 법적 대응을 결심하다. 모든 진실을 알고 난 후 저는 법적 대응을 결심했어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우선 변호사를 찾았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죠. 변호사는 이건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니라 사기 사건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한 것, 허위로 대출을 받은 것, 이 모든 게 형사고발 대상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중혼죄였어요.
민호가 저와 결혼한 상태에서 수진이와 다시 혼인신고를 한 것 자체가 중혼죄에 해당했거든요. 이런 경우 법정에서 이기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요 라고 변호사가 말했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혼인신고서, 대출 서류, 신용카드 내역, 부동산 계약서, 보험 서류, 그리고 그 사진들까지. 변호사도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 사건은 처음 본다고 할 정도였어요.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어요. 민사소송으로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그리고 제 명의로 빌린 돈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로 했고, 형사고발로는 중혼죄, 사기죄, 횡령죄를 적용하기로 했어요. 변호사가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가기로 결심했어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조용히 넘어간다면 다른 누군가도 같은 피해를 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어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민호 가족들은 이미 수진이와의 결혼을 알고 있었으니까 먼저 따져야 했거든요. 먼저 시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민호가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걸 알고 계셨죠? 시어머니는 한참 침묵하시더니 그게 민호가 너와 이혼하고 싶어 했는데 라고 변명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이혼하고 싶으면 저한테 말했어야죠. 저 몰래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게 말이 돼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시어머니는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며 울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저를 가족으로 여겼다면 이런 일을 방관했을 리 없거든요. 제 부모님께는 직접 찾아뵈었어요.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아버지가 너무 화를 내셔서 당장 그놈을 데려와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제가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 미안해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친구들에게는 단체 카톡방에 모든 상황을 공개했어요. 처음에는 모두들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어요. 설마 민호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라거나 오해 아닐까? 라는 말들이 많았죠. 하지만 제가 증거 사진들을 올리자 모두들 충격을 받았어요. 그제야 친구들이 진실을 털어놨어요. 사실 몇몇 친구들은 민호와 수진이가 가까워진 걸 눈치챘었지만 확신이 없어서 저에게 말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혜진이는 결혼식 날 너무 이상했어. 하객이 10명도 안 됐고 신부 친구는 아무도 없었어. 그때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말했어요. 수진이와 함께 다녔던 친구들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수진이가 작년부터 언니 남편이 너무 매력적이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는 민호 오빠의 진짜 매력을 모른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복수의 시작, 법원 출두. 드디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날이 왔어요.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면 승소는 확실하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첫 번째 조정 기일에 민호와 수진이가 함께 나왔어요. 8년 만에 마주한 민호의 얼굴은 제가 기억하는 것과 달랐어요. 더 이상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아니라 저를 배신한 낯선 사람 같았거든요. 조정실에서 민호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이혼하고 나서 수진이와 사귈 생각이었다거나 돈은 나중에 다 갚을 생각이었다는 식으로 변명만 늘어놓더라고요. 수진이는 더 가관이었어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언니가 너무 바빠서 민호 오빠가 외로워했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제가 바빴다고요? 제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동안 이들은 뒤에서 저를 배신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당신들은 언제부터 사귀었는데요? 제가 차갑게 물어보자 둘 다 말을 못하더라고요.
변호사가 대신 작년 5월부터라고 하네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작년 5월이면 제가 어머니 수술 때문에 힘들어할 때였거든요. 조정은 결렬됐어요. 민호 측에서는 집과 예금의 절반만 주면 조용히 이혼하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제 명의로 빌린 8천만 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언니도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순간 조정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제가 욕심이 많다고요? 제 돈으로 그들의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제 돈으로 명품을 사주고 제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가 저보고 욕심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수진아, 13년 친구였는데 정말 이럴 거야? 제가 물어보자 수진이는 언니는 항상 자기 일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 민호 오빠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알아?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게 13년 친구가 할 말인가요? 결국 재판으로 가기로 결정됐어요. 조정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조정실을 나오면서 민호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고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거든요. 마음 아픈 재판 과정.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재판에서 판사님은 중혼죄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판단하셨어요. 혼인신고서가 있으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문제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부분이었어요. 민호 측 변호사는 결혼 생활이 파탄난 것은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제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어요. 부인이 일에만 매달려서 가정을 소홀히 했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일을 열심히 한 이유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였거든요. 민호의 사업이 어려울 때 제가 대출까지 받아서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 잘못이라고 하다니. 정말 화가 났지만 법정에서는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이 있었어요. 제 친구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민호와 수진이의 관계에 대해 증언했어요. 특히 혜진이가 작년 여름부터 수진이가 민호 씨 이야기를 자주 했고 만나는 횟수도 늘어났다고 증언했을 때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민호의 휴대폰 기록이었어요. 법원에서 통신 기록을 확인한 결과 민호와 수진이가 작년 5월부터 매일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게 확인됐거든요. 심지어 제 생일 밤에도 새벽 2시까지 통화했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세 번째 재판에서는 재정 전문가의 감정이 있었어요. 제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추적한 결과가 나온 거죠. 8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수진이의 전세금으로 2천만 원은 수진이 명의의 차량 구입비로 나머지 1천만 원은 둘의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어요. 민호가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대출을 요청했을 때 저는 서류에 사인하면서도 의심 한 번 안 했거든요. 13년간 쌓은 신뢰가 하루아침에 배신의 도구가 된 거죠. 재판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법정에는 기자들도 와 있었고 방청객들도 많았어요. 제 사생활이 공개되는 게 정말 부끄럽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친구와 남편의 반응. 재판이 진행되면서 민호와 수진이의 태도도 점점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미안하다며 합의를 요청하던 민호가 점점 적대적으로 변했거든요. 원래 이렇게 독한 여자였나? 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민호가 제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제발 증언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여자 저를 지칭하면서 정신 상태가 이상하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하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혜진이가 전화로 알려준 내용이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8년 동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며 다정하게 대해주던 남편이 이제는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싶었어요. 수진이는 더 가관이었어요. SNS에 친구 때문에 힘들다는 글을 올리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했어요. 댓글을 보니 수진이의 새로운 친구들이 언니가 너무 과하다,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수진이를 위로하고 있더라고요. 더욱 기가 막힌 건 수진이가 제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해서 언니가 너무 집착한다며 자신을 동정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남의 남편을 빼앗아 놓고 피해자 행세를 하다니. 네 번째 재판 때는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수진이가 법정에서 언니를 정말 사랑했는데 언니가 너무 차갑게 대해서 상처받았다며 울기 시작한 거예요. 판사님도 당황하시는 표정이었죠. 그때 제가 참고 있던 화가 폭발했어요. 사랑했으면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랑했으면 제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판사님이 정숙해 주세요라고 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13년 친구였는데 정말 양심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도 제가 집착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결국 잠깐 휴정했는데 그때 변호사가 감정적으로 나오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주의를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제가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모독하는 걸 보고 있으려니 정말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집에 와서 혼자 펑펑 울었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슬퍼서였어요. 나의 재기와 새로운 시작. 재판은 총 6개월간 이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제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이런 배신과 상처를 받고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었으니까요. 재판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제 편에 서서 응원해주는 사람들. 특히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다른 의뢰인들과 이야기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고마웠던 건 제 직장 동료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제 상황을 알리기가 부끄러웠는데 알고 보니 동료들이 생각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그런 나쁜 놈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라, 잘못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라며 계속 격려해줬거든요. 특히 팀장님이 힘들면 언제든 말해. 일정 조정해줄 테니까 재판에 집중해라고 하셨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지, 얼마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요가와 독서였는데 특히 요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이었거든요. 독서는 주로 자기계발서나 심리학 책들을 읽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깨달은 게 있어요. 민호와의 결혼 생활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니 민호는 항상 자기 중심적이었고 제 의견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냥 제가 참고 맞춰준 거였어요. 수진이와의 우정도 마찬가지였어요. 13년 동안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가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했던 관계였어요. 수진이가 힘들 때마다 도와줬지만 정작 제가 힘들 때는 수진이가 옆에 있었던 기억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깨달음들이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했어요. 더 이상 그런 사람들과 엮여 있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기로. 드디어 판결이 나왔어요. 결과는 제가 완전히 승소했어요. 이혼은 민호의 귀책 사유로 인정됐고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분할로 집과 예금의 70%,
그리고 제 명의 대출금 8천만 원 전액을 민호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중혼죄로는 민호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수진이도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돼서 위자료 1천만 원을 저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요.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정을 나서는데 민호가 따라와서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우리 8년 동안 행복했잖아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8년이 행복했다면 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을까요? 8년이 행복했으면 수진이와 바람 피우면 안 됐어. 그리고 내 돈으로 다른 여자 신혼집 마련해주면 안 됐어. 제가 차갑게 말하자 민호는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판결 후에도 제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언니,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문자를 수없이 보냈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어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13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끝난 거죠. 그 후로도 몇 번 합의하자는 연락이 왔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원칙 때문이었어요. 잘못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용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옳았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용서했다면 제 자존심은 회복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지 못했을 거고요. 6개월 후 우연히 들은 소식으로는 민호와 수진이가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재정적인 부담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씁쓸했어요.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면 더 화났을 텐데 불행해졌다고 해서 속이 시원한 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후회는 전혀 하지 않아요. 제가 당한 배신과 상처에 비하면 그들이 받은 대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더 강해졌거든요. 지금은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진짜 제 편이 되어줄 사람들, 절대 저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들과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누구든지 맹목적으로 믿지 않기로 했어요. 믿음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쌓아가는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민호와 수진이를 용서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들이 저에게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배신으로 인해 제가 받은 상처와 고통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그 일에 얽매여 살지는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은 그들보다 훨씬 소중하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잘못한 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진짜 사랑과 우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진짜 친구는 절대 뒤에서 칼을 꽂지 않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고 살 생각이에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겪은 이런 일이 다른 분들께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